우리 민수 아들 녀석이 어머님 70승 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하고 말하더군요. 정말이냐? 나 같은 늙은이가 여행에 가다니. 네,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좋은 곳 다녀오세요. 고맙다, 고마워. 평생 이런 대접받을 줄 몰랐네. 어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민수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너를 잘 키운 것 같아. 엄마 걱정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푹 쉬고 오셔야 해요. 저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벅차올라 설레는 마음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여긴 제 집인데요. 한 달 전에 샀습니다. 뭐라고요? 여긴 제 집이에요.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들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집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집도 너무 크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려고 하는 거냐? 그날 저는 단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홀로 살아가는 73세 최미숙입니다.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때 민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 하나에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왔거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순천중앙시장으로 나갔어요. 채소 좌판을 펴며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민수학비 벌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저녁까지 남아서 떠리로라도 팔려고 했어요. 농사철이면 남의 밭에 품팔이도 나갔어요. 모내기 할 때, 김매기 할 때, 추수할 때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점점 굽어졌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 민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겨울이면 더 힘들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농사일도 없으니까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폐지 줍기도 했어요. 새벽에 리어카 끌고 나가서 동네 곳곳을 돌며 폐지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았죠. 하루 벌어봤자 몇천 원이었지만 그것도 민수 용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3일 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와서도 내복 바느질 부업을 했죠. 한 벌에 1,000원씩 주는 일이었는데 밤새 10벌 정도 했어요. 눈이 침침해져도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 대학 붙었어? 그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싶었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마지막 수단으로 남편이 남겨둔 작은 논 한 떼기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냈죠. 남은 학기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민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은 스스로 벌었고요. 민수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시장 좌판을 지켰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생활비라도 보태주려고 했거든요. 가끔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싸주고 용돈도 쥐어주곤 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방학 되면 꼭 집에 와서 제 일을 도와줬어요. 시장에서 무거운 것들 옮겨주고 농사일도 함께 했죠. 엄마, 나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늘 말했어요. 드디어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민수가 서울 큰 회사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취업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사왔죠. 건강식품도 사오고 옷도 사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아직 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니 좋았어요. 처음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인사하더군요.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도 곱게 하고 제 말에 고개도 잘 끄덕이고 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수진이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왔죠. 그래도 민수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니까요. 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 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훤칠한 신랑이 되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신랑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죠. 신혼집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둘 다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받아서 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들이 할 때 가서 보니까 작지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해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어요. 명절 때도 오고 생일 때도 와줬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 보람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에서도 며느리 좋아 보인다. 아들이 효자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민수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오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가 쪽 제사도 있어서 시간을 나눠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왜인지 서운했어요. 수진이도 처음과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추석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어머님이 만드신 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요즘은 다 사서 먹는 추세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차이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그리고 민수는 점점 처가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처가에서 집안 행사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못 내려가겠어요. 이런 말들이 늘어났죠. 어느 날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민수한테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민수가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처가 행사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대신 치료비는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픈 엄마 얼굴이나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싶었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처가 관계도 중요하겠지. 직장 생활도 바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했어요. 생일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꼭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는데 어느 해부터는 전화로만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용돈 보냈어요 라고 끝이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들어오면 아들 뺏긴다더니 맞네. 그래도 내 아들은 용돈이라도 보내주잖아. 우리 아들은 그것도 안 해. 이런 위로 아닌 위로를 들으면서 체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전화해서는 엄마 우리가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뭔 여행이냐고 물어보니까 70승 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수진이가 여행사에서 알아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연락도 뜸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웬 여행이냐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전화해서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좋은 여행 다녀오세요 라고 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 내가 괜히 서운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싶었죠. 여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어요. 일주일 동안 동남아시아 여행이었는데 모든 걸 민수 부부가 준비해줬어요. 비행기, 호텔, 여행 일정까지 다 알아서 해줬죠. 여행사 직원까지 집으로 와서 설명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호텔도 5성급으로 잡았고 관광지도 유명한 곳들로만 골랐어요. 여행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저는 평생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이런 호사를 누릴 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다들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부럽다. 이런 말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죠.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니까 저는 감동받았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싶었죠. 여행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평생 못 가본 곳들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다른 여행객들과도 친해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들 며느리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일주일이 금세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그렇게 반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런데 집에 가시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소식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혹시 손자 소식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 상황이 이상했어요. 대문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고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민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렸어요.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모르는 중년 부부였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긴 제 집인데요 하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긴 저희 집입니다. 한 달 전에 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를 돌아봤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여행 간 사이에 민수 부부가 제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집 살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저희가 월세방 하나 구해놨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가 구해놨다는 고시원보다도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화장실과 부엌은 공용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살림살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민수가 말하길 엄마 짐은 저희가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놨어요. 나머지는 처분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유품도 남편이 남겨준 물건들도 민수 어릴 때 사진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질 존재였나 싶어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다음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머님 집 안 팔면 저희가 살 집이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팔아도 되는 거냐? 어머님이 반대하실까봐 그랬어요.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집을 팔아버리고 저를 이런 곳에 처박아 놓고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끝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들이 이렇게 보답받는 건지 허탈했어요. 엄마 생활비는 매달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게 문제였죠.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집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아들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만 계속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왜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 서류를 아들 이름으로 해놨을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자책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미수가 어디 갔다 왔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데 그제야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며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미수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체념 상태였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군청에서 온 공문을 받았는데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제 이름으로 온 게 맞더라고요. 공문 내용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땅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땅인데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대가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군청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그 땅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무원이 말하길 토지 수용이 확정되면 보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결정되지만 이 일대 시세를 보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와서 서류를 다시 찾아봤어요. 다행히 토지 등기부 등본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그 땅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집을 팔 때는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 마지막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민수가 연락이 왔어요. 아마 군청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엄마, 그 땅 일로 연락받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다시 다정해졌더라고요. 이제야 속셈이 보였어요. 수진이도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복잡한 일은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어려우시잖아요. 예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집을 팔아버릴 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속지 않았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일은 복잡해요. 저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희가 해주면 또 나 몰래 처리하는 거 아니냐? 제가 따져 물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무능하고 무력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군청도 가고 등기소도 가고 감정평가사도 만났어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어려운 건 설명 들으며 하나씩 배워갔어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땅이 개발로 인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민수 부부는 계속 연락해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저희한테 맡기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일은 내가 한다고 말이에요.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민수 부부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거의 매일 연락해서 어머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아예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보상금 받으시면 저희랑 같이 살아요. 서울에 큰 집 사서 함께 살면 좋잖아요. 집을 팔아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나한테 상의 안 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저희도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효도 잘할게요. 돈 냄새를 맡고 나서야 효도를 하겠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단순히 보상금만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아직 건강하신데 유언장을 쓰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네, 꼭 써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썼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모든 재산은 평생 나를 도와준 사람들과 사회에 기부한다. 변호사가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 절차도 천천히 진행했어요.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수 부부는 초조하며 계속 재촉했지만 복잡한 일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작은 복수들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뵐게요. 라고 하면 바쁘니까 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 좋은 음식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효도 여행 보내놓고 집을 팔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민수 부부의 평판도 나빠졌죠. 민수가 어느 날 급하게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오해냐?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라고 대답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수진이도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보상금이 결정됐어요. 무려 7억 원이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 작은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늘이 저에게 주신 선물 같았어요.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 부부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하며 극진하게 모셨어요. 수진이는 비싼 건강식품까지 사와서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대요. 라고 했어요. 민수는 엄마 이제 좋은 집으로 모셔가서 편하게 모실게요. 라고 했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나를 월세방에 처박아 놓고는 이제 와서 뭔 소리냐? 제가 따져 물으니까 그때는 저희도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모실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유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머님 보상금으로 큰 집 사서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제 돈으로 집 사서 함께 살자는 거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7억이면 서울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러면서 부동산 매물지까지 가져왔어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나를 효도 여행 보내놓고 집을 팔아버리고 월세방에 처박아 놓은 게 뭘 잘못한 거 아니냐? 제가 소리쳤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수진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지금은 왜 달라? 내 돈이 생겼으니까 달라진 거 아니냐? 그날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보상금 받으면 일부는 기부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내가 혼자 살 집을 마련할 거다.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민수가 얼굴이 파랗게 되더라고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면 엄마를 그런 식으로 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스스로 차버렸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보상금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제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어요. 보상금을 받은 후 저는 계획했던 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2억 원을 지역장학기금으로 기부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려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평생 저를 도와준 동네 친구분에게 드렸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면서도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준 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며 사양하셨지만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받으라고 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순천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마당이 있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조용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평생 소원이었던 제 집을 드디어 마련한 거였어요. 민수 부부는 제가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해서 엄마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왜요?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지 마라.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은 돈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준비해둔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너를 키웠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다. 그런데 너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냐?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집을 팔아버리고 월세 방에 처박아 놨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느냐? 돈이 생기니까 다시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너희를 보니 더 실망스럽다. 엄마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민수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차버린 거다. 수진이도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라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그 아이가 너희를 닮아서 나중에 또 나를 버릴지도 모르지 않느냐? 냉정하게 말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한참 동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민수 부부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를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이제는 아무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더 의미 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민수에 대한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미운 마음만 있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민수가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엄마,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래, 건강하게 키워라.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다시 그들과 엮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살고 싶어요. 동네 수님이가 가끔 와서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고 대답해요. 수님이도 제 사정을 잘 아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독서예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있어요.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가끔은 요리책도 봐요. 어제는 일기도 써봤어요. 최미숙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써봤어요.
글로 쓰고 보니 제 마음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 바친 그 세월들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최미숙, 너 참 잘 살았다. 이제야 진짜 너로 사는구나.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얼굴을 비춰줘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배신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 우리 나이 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건강히 지내세요.